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 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없어질만 하면 나오고 또 없어질만 하면 나오는 이 신용위기, 위기설 또 하나 나왔습니다. 좀 팩트체크가 필요한 시점 같은데요. 이런 팩트체크는 저희 CEC에서 더 전문적으로 하고 있죠. 화롱자산발 신용위기, 일단 엉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엉터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최근 한 일주일 사이인가요? 네. 계속적으로 이게 화롱자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익숙하지 않은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부도나면 중국에 신용위기 온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대외 신인도 엄청나게 떨어진다.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난무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팩트체크나 리뷰를 안 하니까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돌아다니고, 특히 SNS 같은 데서는 대형 폭탄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팩트체크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건 이제 중국의 부실자산, 금융자산을 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은 화롱자산이라는 회사가 중국의 부실자산, 은행의 부실자산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NPL 전문 금융기관이에요. 특정 목적을 갖긴 기업, 그렇죠. 기관이네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은행 산업의 부실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화롱이 부도나고 안 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은행이 부도난다, 이게 더 중요하죠. 네. 지금 중국의 은행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4대 은행 딱 떠오르고요. 예, 또 중간중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은행 숫자가 대략 한 4,000개 조금 넘는데요. 4,300개 그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은행, 이게 한 6개 정도 되고, 그 옆에 이제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 이런 회사들이 이게 2,000~3,000개 돼요. 우리에 따지면 농협, 현협, 그런. 그게 농협은 아니고, 우리로 치면 신협 같은 거, 마을금고 같은 이런 건데, 근데 이 마을금고가 크죠. 네, 규모가. 이게 규모가 이제 조그만한, 우리 같으면 큰 것들은 지방은행만한, 이제 물론 그 사이즈 이펙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중국의 은행은 이런 정도 수준인데, 특히 이제 중국 은행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전부 국가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민영화한 은행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2018년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자산 관리하는 회사들이 늘고, 또 금융 투자하는 회사들도 좀 늘어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실의 많은 부분은 농촌 금융에 있어요. 농업이 아직 낙후되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죠. 근데 농민들이 재산 상태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소득도 나쁘고, 그러니까 이제 농촌 신용사, 무슨 농촌 은행, 금융기구, 합작은행 이런 데들이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마 2년 전인가 한국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중국 전문가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중국의 은행들이 1,000몇백 개가 이게 신용금도 낮아가지고 부도 위기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터지면은 중국에 이 금융위기 온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직도 안 터졌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주로 뭐냐 그러면, 우리 같은 그 대형은행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우리 같으면 이제 신용금고 같은 이런 회사들이 1,000몇백 개가 되는데, 수가 많은 거네요. 수가.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들의 신용 등급이 이게 낮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부도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의 은행감독원인가 어디서 신용평점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평균 이하가 많다.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 중국의 이제 작은 몇백 개, 몇천 개의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렸다, 신용위험을 이렇게 써버린 거죠. 그게 이제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회사들은, 우리도 그렇지만 서울도 우리가 신용금고, 부산도 신용금고들, 저축은행들 많이 부도났었잖아요. 결국은 그 다 더 큰 저축은행들이 인수를 한 거잖아요. 다 부도내가지고 이제 그 손실 보게 한 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방의 그 은행들이 부실하게 되면 중앙은행이나 대형은행들이 인수를 하는 거죠.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상호저축은행들 증권사도 인수를 했고 은행도 인수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지, 이제 그건 좀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중국의 은행 산업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요, 자산 규모가 319조 위안이에요. 그래서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 그 증권 시장이 대략 한 65조,
이 정도인데 이게 은행 자산이 319조니까 거의 뭐 5배 이상 규모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왜 자본 시장이 발전을 못했냐 그러면 은행이 너무 비대하게 큰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에쿼티 펀딩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빌려 이자도 안 내고 건전하게 가는데 그거는 뭐 펀딩 비율이 2%, 5%도 안 되고 8, 90%를 은행에서 빌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은행이 대출해 준 게 얼마냐 그러면 293조 그냥 라프하게 봤을 때. 네. 그래서 이건 뭐 엄청나게 큰 규모고 자기 자본은 한 26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통화량을 가지고서 M2를 갖고서 사실은 경기를 조절하려고 하거나 금리를 갖고 조절하기보다는 절대 대출 금액을 가지고서 이걸 갖고 경제 성장률을 맞추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2015년 이후로 중국의 대출 증가율을 보면 이게 12% 밑으로 간 적이 없어요. 네. 그 대략 한 12에서 13% 정도가 가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GDP 성장률이 6%에서 10%대를 유지하는 그 배경에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행 지표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갖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의 이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돈 빌려주면은 불량 대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뭐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의 불량 대출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그 데이터로 놓고 보면 불량 대출이 3.5조 위안 정도 돼요. 근데 중국의 은행들의 그 이익이 1년에 한 2.2조 요 정도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놓고 보면 불량 대출이 은행 이익보다는 조금 더 큰 수준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고 한 뭐 2년 정도 되면 커버가 되는 그렇죠. 수준이에요. 그래서 네. 중국의 은행의 수익성이 보면 ROE 같은 경우가 한 9.5% 정도 되고 그 불량 대출 비율이 NPL이 얼마냐 그러면은 1.8% 정도 돼요.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중국 기준의 분류로 보면은 이런 정도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은행 이익의 추세하고 불량 대출 추세를 보면 은행 이익은 한 1조 9천에서 2조 4천 정도로 유지를 하는데 그 불량 대출 규모는 1.2조에서 2.7조로 거의 2배 이상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량 대출을 사후 처리하는 배드뱅크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화롱자산 같은 회사인데. 요즘 배드뱅크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러면 1.8% 그리고 부실 대출이 한 2배 정도 늘었는데 이거 견딜만 하냐 그런 건 대손축 난금을 봐야 돼요. 네. 그 부실 자산 대비해서 이제 은행이 이금을 갖고서 얼마 적립을 했냐는데 이게 184% 정도 돼요. 그래서 커버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은행의 자본이 얼마나 충족돼 있냐도 보면 14.7 정도 되고요. 그래서 BIS 비율을 이제 좀 그 맞추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도고. 국제 기준을 맞춘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의 중심이 되는 화롱자산 얘기를 드리면 이 화롱자산이 뭐냐 그러면 정부가 이제 공상은행, 농업은행, 뭐 이제 중국은행 4대 은행을 상장을 시키려고 봤더니 이게 부실 자산이 많아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999년에 이제 얘들이 그 4대 은행 밑에다가 배드뱅크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부실 자산을 몽창 뜯어가지고 그 4대 부실 자산 전문 처리 기관으로 이관을 시키고 클린한 대출만 그걸 갖고서 공상은행, 뭐 중국은행, 건설은행 요걸 만든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상장을 시켰더니 홍콩에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IPO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화롱자산은 그 4대 은행의 배드뱅크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네. 화롱, 장청, 동방, 신다 요 4개 회사가 이 배드뱅크고 그 중에서 제일 큰 은행이 ICBC 공상은행인데 네. 지금 화롱은 ICBC의 부실 자산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NPL이에요. 그러니까 4대 은행과 4대 배드뱅크가 하나씩 맞물려 그렇죠. 있는 그렇게 거네요? 매칭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롱이 제일 컸던 이유는 공상은행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 중국에서 제일 크니까 네. 화롱도 당연히 부실 처리 은행 중에서는 제일 큰 거죠. 그런 그게 화롱이에요. 네. 근데 이제 대주주가 누구냐 그러면 원래 이제 중국 정부가 재무부가 뭐 98% 네. 이렇게 갖고 있다가 상장을 하면서 재무부가 57% 중앙회의징회금공사라는 게 있는데 요게 한 5% 정도 갖고 있어요. 일종의 국유기업? 그냥 국유기업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됐냐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재정부하고 인수보험이 대주주였다가 그리고 2015년에 이게 이제 부실 처리만 계속하게 되니까 이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상장을 했죠, 홍콩에다가.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서 뭘 했냐면 자회사를 증권회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융자회사를 뭐 10수개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배드뱅크로 출발을 했는데 그 밑에다가 이제 거미줄처럼 금융기관을 만들어서 네. 이게 우리 같은 순수한 NPL 이게 아니고 우리 무슨 신용 무슨 신용하는 회사가 NPL 처리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은행도 갖고 있고 증권회사도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사업 확장을 해버린 거죠. 원래 배드뱅크로 시작했지만 이게 상장을 하면서 약간 금융그룹 하나 그렇죠.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2016년에는 중국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500대 기업 중에서 한 72등 정도.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가 이제 됐고, 근데 문제가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에요. 회장인 그 라이 샤오민이라는 친구인데 62년생이래요. 이 사람이 사고를 크게 쳤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29일 날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이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그래서 중국도 뭐 사형 그렇게 잘 안 시키는데 이게 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인민은행에 입사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신용관리했고, 은행 감독원에 근무했고, 그런 배경을 갖고서 이제 화롱 자산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이제 부회장으로 간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회장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뇌물을 3천억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PL 전문 회사가 NPL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계열사들을 우르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섀도우 뱅킹, 그림자 금융을 통해가지고 이제 사세를 흘리고 네. 그 그림자 금융에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엄청난 돈을 착복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의 지금 역사상 뇌물 중에서 최대 규모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사형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를 놓고 보면 부실 자산은 매년 팔아치우니까 줄어들었는데 이게 부실 자산 말고 이 회사가 투자를 한 자산은 한 40%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회장이 이 부실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돈을 챙겨 먹는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한 이 자산인 거죠. 사실은 NPL 회사들은 계속 자산이 줄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늘려버렸다는 거예요. 부실 자산이 계속 쌓이고. 그렇죠. 부실자산을 팔아가지고 생긴 돈을 갖고서 그걸 이제 그 국가에다 내는 게 아니라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회사가 대출도 해주고 주식도 하고 이런 걸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화롱자산이 2020년 사업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홍콩에서 그걸 4월 1일 날인가 못 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왜 못 냈냐? 이제 사업 보고서를 못 내면 거래 정지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회사가 자백을 한 것은 고백을 한 것은 전임 회장이 이리저리 사고 친 거 봤더니 부실 자산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제 그 한영의 법리죠. 어네스트 영이 감사 의견을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지금 부실 자산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상각을 해야 되는데 상각을 하라는 거죠. 상각을 해버리면 대규모 적자가 나니까 재무제표가 엉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회사하고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감사 보고서 제출이 안 된 거죠. 감사 의견이 없으니까. 어차피 네. 감사 의견이 안 나오면은 그건 상장이 저기 되니까 관리 대상으로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걸 감사 보고서 제출을 연기를 한 거고. 네. 그래서 재정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을 들여다봤더니 이 회사를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고 이제 이 NPL을 전문화하는 회사를 다시 네. 배드뱅크하고 클린뱅크로 나눠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게 재무부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걸 갈라가지고 놔주면은 지금 있는 재무제표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못 낸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와중에서 이제 나온 게 이거 정부가 화롱자산의 부실이 전임 회장이 사고 친 게 한년 받아서 이거를 상장 파산을 시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시장의 룸으로 나온 거죠. 그게 파산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화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가 부실자산 팔아가지고 그냥 돈만 챙기면 되는 건데 얘들이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얼마나 했냐면 420억 달러치를 이 국내하고 해외하고 발행했는데 그 중에서
220억 달러가 요게 해외에서 펀딩한 채권이에요. 네. 그런데 요게 이제 화롱 자산이라는 중국 본사가 보증한 게 아니고 이 홍콩에 있는 자회사 화롱 국제라는 회사가 보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기가 돌아왔을 때 지금 모회사가 구조조정 중이니까 이게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이 몰리거나 하면은 그 돈을 못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화롱 국제가 이걸 돈을 대신 내줘야 되는데 화롱 국제는 현찰이 홍콩 달러 기준으로 160억 달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갚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50억 달러 정도 디포트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220억에 요게 이제 부도가 나면 중국의 신용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또는 특히 개인 미디어 뭐 이런 데서 막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일종의 국유회사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을 부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홍콩 시장에서 예를 들면 그 중국 회사채들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줄줄이 뭐 신용등이 강등되거나. 그렇죠. 이제 그런 우려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이거 220억 달러라고 하면 이게 뭐 22조잖아요. 근데 중국의 경제 규모나 뭐 이걸로 보면 이것은 뭐 큰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걸 보유한 외국 기관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중국 본토가 이것 때문에 무슨 뭐 이게 신용위기가 오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원래 채권을 발행해서 뭔가 투자를 하는 회사가 아니고 이 회사는 원래 부실 자산을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매각하는 거 전문이지 채권 발행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 본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제 자산으로 놓고 보면 이게 화롱 자산 가지고 이 회사가 부실하게 됐을 때 이게 중국의 신용위기로 온다 하는 것은 완전 넌센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NPL을 처리하는 회사고 만약에 이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이 회사가 아닌 나머지 3개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회사가 이 회사의 자산을 인수해서 부실 자산 업무는 그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 손실을 보는 것은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은 해외에서 그것을 인수한 이 금융기관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지 중국 본토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도 사실 민영 기업에서 잘못한 실수가 이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터진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좀 다른 거겠어요? 근데 이거는 민영기업, 그 국가가 이게 출자한 기업이 이게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뭐 금액이 크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게 규모가 그렇죠. 일단 다르다. 그리고 그거는 그 회사의 문제지 이것이 중국 국가의 시스템이나 채권 시장이나 은행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비랑이라는 매니저가 이게 사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돈 빌려준 노무라라든지 예를 들면 크레딧 스위스 같은 데들이 그게 터졌잖아요. 뭐 큰 손실을 본다. 그렇죠. 그럼 그 회사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전체 금융기관 뭐 확산된다? 뭐 미국이 문제가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듯이 요거는 이제 개별 회사의 그 부도 리스크 가능성인데 이제 문제는 이 회사가 이게 국가 거고 또 만약에 이걸 정말 부도 처리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물론 이건 이제 NPL을 처리하는 특별한 기관이지만 해외에서 펀딩할 때 이게 기관들한테 외면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죠. 좋은 곳이가 되겠죠. 그렇죠. 굳이 그렇게 중국이 돈 이거 22조짜리 회사를 가지고서 그렇게 리스크를 지겠냐. 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대신 그것을 그리고 지금 이게 만기가 당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가야 이제 다 돌아오는데 그 기간까지의 이제 불확실성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본사의 중국의 생각은 이 본사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있는 부실한 자산 구조는 정리하고 또 이 지금 본업에 그것에 충실하게 해야지 이것이 본업 이외에 문어발식한 거 이거 다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회사가 뭐 갈라지거나 일부 자산을 이제 분할하거나 또 그 과정에서 자금 유동성이 좋지 않았을 때는 채권의 상환을 연기하거나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 회장의 일탈로 정말 큰 이 부실이 발생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당국이 방치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 예상으로는 재무부가
개입을 충분히 해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절대 금액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이 22조 정도 되는 금액 가지고서 네. 중국의 신용위기가 온다거나 뭐 이제 해외에서 이게 중국 채권이 다 네. 엉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과한 설명이에요. 어떤 기사의 표면적인 내용을 갖고 확대 해석을 해서 어떤 좀 많은 오해가 좀 양산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좀 초기의 히스토리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보게 되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